안녕하십니까. 경제 분석하는 유신희입니다. 오늘 KNS 패치에서 또 좋은 내용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비트코인, 그 다음에 벤츠 부통령, 그 다음에 테슬라, 일론 머스크. 그러니까 신성장 수 있고 다음 그레이드, 특히나 이제 인공위성, 우주 산업 포함을 했을 때 트럼프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무엇일까? 사실 제일 쉬운 방법, 그리고 전통적인 방법은 미국이 달러라는 패권을 이용해서 모든 국가들을 다 압박을 하면서 금융 흑자를 만드는 게 전통적인 룰이었죠. 근데 트럼프의 방식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성장 산업을 계속 키우고 새로운 패션, 새로운 금융, 새로운 시스템에 대해서 계속 받아들이고 그거를 미국화하고 미국화해서 그것이 결국에 다른 나라들이 또 따라오지 못하게끔 만드는 그런 정책들을 지향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선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운동을 했으니까 지지하는 것도 있지만 예전에서부터 이제 테슬라 스페이스X 우주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칭송을 이제 보였었는데 사실 하나하나 보면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스페이스X의 인공위성은 결국 시골이나 많은 이제 비도심 지역에서 소위 얘기하는 통신망이 안 깔려져 있는, 미국은 워낙에 넓으니까 그런 지역에서까지 인공위성을 통해서 통신망을 다 연결할 수 있다. 미국의 통신 시스템을 완벽하게 할 수 있다라는 강점이 있는 상태에서 예전 일선 때도 이제 스페이스X, 테슬라, 이제 일론 머스크를 굉장히 칭찬을 했었던 경험이 있었고요. 그 다음부터는 사실 지금 이제 바이든 정부 때 뭔가 질서가 어질러졌고 트럼프가 원했던 질서가 아닌 방향으로 많이 어긋나 있잖아요. 그런데 중국도 컨트롤해야 되는 건 당연한과 동시에 사실은 러시아도 조금 애매해졌어요. 왜냐하면 이미 중국 탈미 해가지고 결국에는 미국하고 표면적으로는 나쁘지만은 트럼프랑 푸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였기 때문에 이 관계가 오히려 바이든 정부 때 러시아가 중국에 붙으면서 미국과의 그 관계만 좀 소원해진 상태죠. 그러니까 사실 그 컨트롤을 또 압박을 하면서 또 회유를 하려면 사실은 앞으로 가는 시대는 더 정보의 게임이다.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도 미소 냉전 시대도 마찬가지였고 그때 가장 발전했던 산업이 국방 안보 산업도 있었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인공위성 산업이 그때 획기적으로 발전을 했거든요. 그만큼 앞으로의 모든 시스템들은 정보 싸움이고 이 정보 싸움에서 사실은 아직까지 인공위성을 쏘아서 우주의 정거장, 우주의 어떤 지역은 아직 국가 권한이 안 나눠져 있거든요. 유일하게 영토나 뭐 아니면은 이제 바다도 마찬가지고 다 영토에 대한 컨트롤 구역들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주 쪽은 아직 기획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중국을 감시하고 정보 감독을 하고 모든 것들을 갖다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는 정보 게임이기 때문에 이런 인공위성 산업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도 국가 정책적인 입장에서도 사실은 인공위성 산업이 필수적이고 그걸 제일 잘하는 게 스페이스X고 일론 머스크니까 더 밀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성장 산업에 대한 분명한 정책적인 요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암호화폐에 대해서 사실 패션으로 유행적으로 그냥 득표율을 얻기 위해서 암호화폐를 지지합니다. 이런 발언은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이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 지금 시스템에서 우리가 어찌 보면 이제 디지털 달러 시대로 가는 흐름이지만 이 디지털 달러는 국가들 간의 합의도 필요하고 설계 기획도 필요하고 시행은 할 수 있지만 어떤 설계 기획에서 법칙, 그 다음에 규칙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서 국가 간의 합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합의 이전에 뭔가 쉽게 간편하게 특히 송금 그리고 은행 결제 시스템에서 더 편의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바로 코인이죠. 그러니까 암호화폐죠. 근데 이 암호화폐에서 특히나 이제 SEC 의장도 마찬가지고 SEC에서는 계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면서 이게 금융의 시스템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토큰이 증권화되어 있는지를 계속 유심히 관찰하면서 제재를 가했는데 트럼프는 유사하긴 한데 사실은 쓰면서 감독을 하자는 입장으로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지지한다고는 하지만 그 뒤에 대선 캠페인에서 나온 발언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금융 규제적인 감독은 하면서 시장을 풀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할까? 이제 그건 저만의 추측일 수는 있습니다만 사실 지금은 어찌 보면 이제 산업의 싸움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금융의 싸움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잖아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화폐로 전쟁을 하고 화폐 전쟁이라는 건 달러라는 패권에 계속적으로 도전장을 내밀고 금융 시장이 계속 커지면 사실 다른 산업이 조금 미진하거나 정책적으로 효과를 못 봐도 금융이 부강해지면 결국에 돈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 나라의 화폐는 또다시 강세를 보이거나 패권이 유지가 되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런 금융적인 측면에서 저는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그리고 여러 가지 암호화폐에 대해서 지지를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트럼프의 방식은 그러니까 결국에 중국이 지금 따라오지 못하는 부분들의 산업을 보면은 화폐적으로 뭔가 시스템은 갖춰놓고 CIPS라는 미국의 스위프트에 대응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지만 산업적으로 보면 뭘 못 따라오죠? 첫 번째, 반도체를 못 따라오잖아요. 두 번째, 항공기, 무기를 못 따라오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를 완벽하게 차별화할 게 뭐냐면 저는 바로 금융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융에서 핵심은 사실 상품이잖아요. 예를 들자면요, 아주 쉬운 예로 뭐 이더리움 ETF도 여러 가지 종류로 어느 정도 허용을 해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SEC가 제일 좀 통제하려는 그런 입장을 보이는 게 리플인데,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사실 리플이 과거부터 원래 암호화폐로 탄생한 게 아니라 리플은 송금 시스템을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시스템적으로 개발이 됐다가 그게 나중에 암호화폐랑 연결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ICO도 하고 자금 모집을 하면서 제다나 그다음에 법인화 이런 시스템으로 온 거거든요. 근데 이 리플이 쓰신 분들도 많이 느끼셨겠지만 송금 안에 정말 강력해요. 그러니까 보내면 정말 빠르고 정말 정확합니다. 중간에 오류가 나거나 그럴 개연성도 작고, 사실 리플만 잘 활용을 하고 리플과 외환, 그러니까 환 뱅킹을 하는 은행 업무를 갖다가 결합만 시키면요, 거의 수수료가 전무한 금액으로,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원화를 그냥 거의 수수료 제로 베이스로 해서 달러로 미국에 있는 달러 베이스의 이제 수신자한테 바로 발송을 하고, 그 리플로 받은 사람이 코인 결제에 대한 시스템만 서로 이제 협약이 돼 있다면 바로 달러로 환전해서 바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송금안에 있어서 리플은 굉장히 강력하고, 그러니까 이런 강력한 도구들을 계속 도입을 하려는 입장이 이제 트럼프의 방식인 것 같고 스탠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단은 지금은 이제 기대감으로 이것도 좋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좋아지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계속 지속될 거라고는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이벤트성으로 너무나 강한 이제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차후에 어찌 보면은 이제 미국 정부의 가장 큰 정책은 전쟁 종료에 대한 스탠스 외교 압박이고, 그 다음에 관세 정책과 TCJA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이 나온 다음에 후속적으로 세부 정책 중에 하나로서 이제 암호화폐 시장을 어떻게 친성장주의로 바꿀 것이냐, 이 정책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시간은 상당히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것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많이 반영됐을 때는 조금 약간 멀리 하셨다가 또 기대감이 너무 사라지면 조금 투자를 하시는 방식으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이것이 결국에는 부수적이든 메인 목적이 되든 결국에는 금융화된 미국에 대한 달러에 대한 수요, 미국 금융화에 대한 어떤 전 세계적인 수요를 더 유발시키기 위한 어떤 전략 중에 하나, 어떤 수단으로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비트코인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앞으로 먼 길로 본다면 디지털 달러는 분명히 이루어질 거고 분명히 미국이 도입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연히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 디지털 달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뭔가 이것이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이 있다, 분명히 그건 맞아요. 맞는데 사실 디지털 달러를 가져오게 되면 사실상 미국의 금융 시스템은 더 강화되고, 이 미국 금융화된 시스템에서 디지털 달러는 또다시 패권을 강화시키고 그 디지털 달러에 대한 수요를 더 유발시키면서 다른 통화가 도저히 따라오지 못하게끔 만드는 그런 이제 효과를 보일 겁니다. 그런 전체적인 큰 맥락에서 저는 부수적으로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받아들여주고, 그로 인해서 이 지금 형성된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의 많은 자금 수요를 미국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어떤 목적적인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사실 비트코인은 어쨌든 가장 핵심이 되는 암호화폐이고, 이것이 베이스로 인해 소위 말하는 알트코인이라는 이제 유사 암호화폐들이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분명한 건 여기서도 저는 플랫폼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은 해야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더리움을 결제 시스템을 하거나 아니면 이더리움 플랫폼을 기반으로 많은 앱들이 출시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더리움은 강점이 있어요. 비용도 작고 만들기도 쉽고 금방 만들 수 있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수수료나 이제 전송에 대한 비용 부담들이 있다는 건 존재를 하지만, 분명한 거는 다른 것보다도 이 플랫폼을 사용하면 쉽게 원하는 앱이나 플랫폼을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이더리움까지는 충분히 강점이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으로서 비트코인 이외의 유사 암호화폐로는 충분히 앞으로의 사용력이나 어떤 이제
그 수요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리플 같은 경우도 송금안에 있어서 비용도 좀 싸고 굉장히 장점이 있다라는 측면이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예전에 초기에 저는 이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오스라고 있어요. 이오스가 사실은 지금은 이 재단이나 그 시스템의 개발이 좀 미진해서 별로 이렇게 부각을 못 받고 있는데, 그냥 그때 당시에 사례만 공부했던 걸 언급해드리면 이더리움이 갖는 다양화된 플랫폼을 다 섭렵하고 플랫폼 기업들이 금방 이더 기반으로 만들 수 있는 베이스 때문에 굉장히 강점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 가지 수수료가 너무 비싼 게 단점이었는데, 그 수수료가 비싸다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대안이 이오스였었어요. 그러니까 이오스는 그 플랫폼을 모두 다 쉽게 이오스 기반으로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여러 가지 전송 수수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거는 각 플랫폼이나 암호화폐가 그냥 무조건적으로 알트코인이 다 좋습니다 이렇게 평가하기보다는, 전 분명한 각자의 강점이 있거나 플랫폼에 혹은 이제 사용법에 있어서 충분히 금융화 시스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암호화폐는 어느 정도 그 긍정적인 효과를 볼 것이다. 결국에 돈이 모이는 곳에 화폐의 강세가 보이고 거기서 패권이 만들어진다고, 사실은 이런 코인 시장까지도 모두 다 흡수를 해서 신성장의 어떤 메커니즘화에서 계속적으로 미국만의 금융, 미국의 특화된 산업, AI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키워나가려는 그런 전략 계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을 예측하는 건 상당히 어렵고, 제가 설령 말씀드린다고 해도 분명히 틀릴 겁니다. 분명히 틀릴 건데, 근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가치 평가를 해봤을 때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어떤 군집화되어 있는 중앙화된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 네트워크는 자기가 가지치기를 해서 네트워크랑 연결이 될 수 있는 네트워크의 숫자는 제한이 되죠. 근데 비트코인은 그 제한성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우월하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굉장히 저는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 네트워크 가치가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아니지만 5년, 10년이 지나면 분명히 네트워크 가치에 대해서 가격을 매기고 그걸 사고 파는 시장이 열릴 것 같아요. 마치 본질은 이런 네트워크 정보 가치에 대해서 나중에 프라이싱화되고 그것이 결국엔 힘이 되는, 정보의 싸움이 되고 인포메이션 시대가 되면 사실 그게 힘이 되고 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가치를 매길 때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릴 가능성이 있고, 네트워크 가치 사슬에 대한 평가가 아직은 구체적으로 어느 곳에도 이루어지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은 일단은 지금 쓰여지는 만큼, 그리고 트럼프가 제재를 풀어주면서 뭔가 새로운 정책적인 시도를 해주는 만큼, 현물 ETF가 더 도입되는 만큼 그 정도의 가격 상승이 있을 것 같다. 획기적인 상승은 아마도 가치에 대한 개념들이 더 명확해질 때, 네트워크에 대한 가치가 명확해질 때 더 올라갈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단은 접근이 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추정치가 제가 이제 정확히 확인은 못 해봤는데, 소위 얘기하는 준비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금액은 상당히 없거나 아니면은 적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 제가 이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지난번에 저의 이제 강연에서 많은 더 전문가분들께서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재무부가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고 그 비중이 상당히 작은데, 그렇다고 해서 탈중앙화를 갖다 방해한 건 아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시총이나 여러 가지 자금의 자본력으로 봤을 때 재무부는 채권을 발행하고 채권의 발행 수요는 여전히 지속이 되잖아요. 근데 재무부가 만약에 비트코인을 보유하고자 한다면, 지금이야 뭐 예를 들어서 5%, 10%만 갖고 있다 그래도 30%, 40%까지 가지고 와서 그것을 스스로 통제하고, 아무리 비트코인 시총이 커도 그걸 지배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는 규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심스럽고 탈중앙화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요. 다만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재무부가 준비자산을 어느 정도 갖고는 있지만, 비트코인을 갖다가 더 준비자산으로 편입해서 그것을 압박하고 그것에 대한 컨트롤, 비트코인 시장을 갖다 컨트롤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지금 규제를 철폐하고 뭔가 더 시장을 열겠다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네거티브는 안 쓰일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준비자산으로서 좀 더 시장 자체를 금융화하면서 더 받아들이려는 그런 전략으로 해석이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케넨의 스피치 2번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영광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이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